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극히 드물겠죠? 하지만 그 극히 드문 일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볼까 합니다. 가난하지만 남한테 절대적으로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가르쳐 줬기 때문에 딸은 앞날만 잘 보며 달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간 남편과 남편 친구끼리 약속한 게 있다며 저에게 딸이 본인 아들을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워낙 막역한 사이이기도 했고 부유했던 남편과 달리 어려운 시절을 겪은 남편 친구분은 이제야 자리를 많이 잡았고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해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딸이 그 집 아들을 만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딸에게 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어떠니? 나도 본 적은 없다만 글쎄 너네 아빠가 그렇게 널 그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했잖아. 근데 나 일하는 곳에 글쎄 아빠 친구분이 떡하니 찾아온 거야. 그간 사는 얘기를 나누다가 네 사진을 보시곤 얼른 맺어주고 싶다고 하더라. 뭐 괜찮아. 근데 아직은 더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얘기하던 것처럼 그렇게 성실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한 번밖에 안 만나봐서 모르긴 하는데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 나랑 결이 잘 맞지 않는다고나 할까? 더 만나봐야겠어. 그래도 그 집 아빠를 보면 안다고 아마 괜찮을 거야. 가정적인 데다가 의리도 있고 일단 널 끔찍이 생각하실 거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좀 투박해서 그렇지. 일단 몇 번 더 만나보고 얘기해 줄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래. 아빠 생각해서라도 만나봐. 정말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진작에 너네 만나고도 남았을 거야.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저는 내심 딸아이가 그 남자를 만나길 바랬고 부모 욕심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딸에게 남자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였죠. 막상 마음을 열고 마주하다 보니 딸도 본인과는 다른 면모가 많아 반대의 성향이 참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은 빠르게 이루어져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연애 땐 딸과 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모습들이 참 귀여워 보였고 무엇보다 딸에 먼저 시집간 친구들이 시댁 때문에 골머리 앓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딸은 본인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시아버지가 계시는 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좋아했어요. 내가 우리 한이랑 한 약속을 지키다니. 우리 권혜 정말 잘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빠만 믿어. 날 시아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거 다 보상해 줄게. 내가 한이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아서 그래. 감사해요.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아빠가 봤다면 정말이지 기뻐하셨을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빠와의 약속을 지켰으니 아마 아빠도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님 저도 최대한 아버님한테 받은 은혜 되갚는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면 그만이다. 내가 한이한테 그래야 면목이 서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모자란 게 많아. 솔직히 너보다 학력도 딸리고 돈만 있지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네가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에이, 아니에요. 성현 씨가 얼마나 추진력도 강하고 책임감이 있는데요. 전 저랑 달라서 너무 끌렸는걸요? 저도 잘할게요. 넌 참 말도 듣기 좋게 하는구나. 한이가 널 진짜 잘 키웠어.
내가 한일을 하니까 넌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야. 아주 잘 컸어. 딸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어요. 사위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딸은 은행원이었는데 딸이 직장인이라 그런지 사업하는 사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결혼은 맞춰나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둘은 맞지 않았는데 연애 때는 그래도 딸에게 잘 맞춰주고 저에게도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점점 맞춰줄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사이는 딸과 연애 때와는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딸에게 늘 화를 내곤 했어요. 자기 한 달에 집을 총 몇 번 들어온 줄 알아? 아무리 사업하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신혼인데 같이 있는 시간도 없고 말도 없이 외박에 맨날 술해. 내가 사업은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가정이 화목해야 사업이 번창하는 거지. 그렇게 밖으로만 돌면 되겠어? 그러지 말고 술도 좀 줄이고 우리 잘 맞춰보자. 꽉 막혀가지고 왜 그래? 네가 남자들 사업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이나 알아? 어차피 내가 주는 돈 갖다 쓰는 주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난 누구 명령 받으면서 사는 사람 아니니까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나한테 훈계질이야? 주제? 나한테 지금 주제라고 했어? 와, 진짜 말 막한다.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몰랐던 거지, 당신을?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정한 거 기대한다면 오산이야. 당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그 잘난 어른들의 약속이라나 뭐라나. 참 요즘 시대에 나도 나지만 너도 너다. 난 당신이 이런 태도였으면 절대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진짜 반전이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 이제 내 마음 알았으니까 피차 건들지 말자고. 어차피 난 이 결혼 허울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너 역시도 기대하지 마. 연애할 때 너한테 환심 산 거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결혼 전 막 심각하게 다정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자상한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 때문에 한 억지 결혼이라고 딸에게 못을 박는 사이에게 딸은 큰 상처를 받았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놓은 시아버지셨기 때문에 재산을 거론하며 딸과 결혼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사위는 사업도 해야 하고 돈을 포기하지 못해 딸과 결혼을 했다고 밝혔으며 그 이야기가 어찌나 상처가 됐는지 딸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어요. 가끔 저에게 종종 와서 하소연을 할 때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참 죄스럽더라고요. 그저 딸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기만을 바랬던 건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딸에게 넌지시 행복을 찾으라며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버텨보겠다더군요. 얼른 아이도 낳고 해야지. 내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나온 자손을 봐야 하지 않겠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게 다 너한테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애기 하나만 낳으면 네 앞으로 작은 빌라 하나 해줄 거야. 알겠지? 아빠는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텐 후하고 저한테는 짜신 건데요?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숨겨둔 딸인 줄 알겠어요.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지. 말을 해도 권혜한테 잘해줘야 해.
내가 권혜 아빠한테 신세를 정말 많이 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것도 권혜 아버지 때문이니까. 그때 그 사업 미천도 안 빌려줬으면 지금의 나는 없는 거야. 그놈의 신세. 아버지가 잘해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고마운 게 많다고. 넌 좋겠다. 시아버지가 네 편이라서. 말본새 하고는 와이프한테 잘해야 집이 잘 풀리는 거야. 너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사돈어른은 딸을 참 예뻐해 주셨는데 항상 저희 남편 얘기를 하며 저와 딸에게 고마워하였고 정말 딸을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사이가 미운 날도 많았지만 애아빠가 일찍 돌아가셔 항상 결핍이 있던 딸에게 사돈어른이라는 울타리는 정말 친정아빠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위에게 서운한 게 많음에도 어찌 보면 사돈어른 덕분에 이 모든 걸 참고 견뎌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서방이라도 와서 밥도 먹고 해라. 내가 이서방이 팔보채 좋아한다고 해서 직접 만들고 속꼬리찜도 해놨으니까. 알겠어.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뭐하러 그런 걸 다 했어. 그냥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고생 많이 했겠다. 그래도 우리 막내 사이인데 엄마가 이렇게 해줘야지. 니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이서방도 너한테 잘해주지? 아마 너네 시아버지 닮았으면 자상하고 너라면 끔찍이 여길 거야. 엄마 말이 맞지? 아, 그렇지 뭐. 그 핏줄 어디 가겠나. 일단 주말에 이서방이랑 같이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엄마 좀 쉬어. 허리도 안 좋은데 그렇게 무리하는 거 보면 나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엄마 몸 챙겨요. 사이와 대면대면 한 것도 모르고 저는 그저 막내 사이에게 고맙다며 늘 친정에 올 때마다 사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주었어요. 결혼 전 딸에게 정말 친절한 사이였지만 결혼 후 딸에게 태세 전환을 한 모습을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버릇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에게 당황했지만 행여나 딸이 힘들어질까봐 내색하진 않으며 그저 딸의 행복만을 바랬죠. 이제 이런 거 해놓으시지 마세요. 제가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더 고북스럽단 말이에요. 먹은 걸로 칠 테니까 앞으로 해놓지 마셨으면 해요. 당신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엄마는 자기 생각해서 해놓으신 건데 감사하다고 말하진 못할 망정 어디 그런 말을 해? 아니, 내가 해달랬냐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생색인데? 어머님,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야. 자네 말이 맞아. 그냥 난 좋은 거 생각나면 자네가 생각이 나니까 해준 건데 부담스러웠다면 다음부터 사서 고생 하나지 뭐. 꼭 없이 살면서 뭐 하나 도움되지는 못하고 이런 걸로 퉁치려 한다니까. 정말 이래서 없는 사람이랑 못 엮이겠네. 뭐? 당신 따라 나와. 당신은 우리 엄마가 해준 거 먹을 자격도 없어.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말하는 폰새가 아주 역겨워. 저에게까지 막대하는 사이에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날 집에 와서 대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딸의 뺨을 그날 내리치면서 둘은 육탄전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이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게 불과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맞고 사는 여자를 보며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게 딸이었다니. 전 그 길로 딸의 짐을 싸서 집을 나오게 했고, 이 사실은 사돈어른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내가 감히 안 여자한테 손을 대? 너 진짜 최악이다. 이제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 자꾸 속을 긁는데 그럼 어째요?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지잘났다고 으스대는 줄 아세요? 솔직히 너보단 100번 나아. 내 배경만 믿고 그렇게 돈만 써대는 너랑 늘 매사에 열심히인 새아가랑 같냐? 너한텐 아주 아까운 인물이라고. 네가 하도 정신을 못 차려서 성실하고 똑부러진 고뇌를 옆으로 붙여놓으면 정신 차릴까 싶었는데 넌 글러먹었어. 고뇌 마음 풀어서 다시 이 집에 들일 거 아니면 넌 내 아들 아닐 줄 알아. 이 못나고 한심한 거사. 무슨 수로 마음을 돌려요. 아버진 늘 저한테만 이렇게 엄격하시죠? 너무하세요. 진짜 걔가 뭐라고 이러시는지. 사돈어른의 호통 때문이었는지 집 나간 딸을 찾아와 사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혼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딸이 이혼녀로 사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니 책임을 끝까지 져보고 싶다더라고요. 이렇게 사과하니 넘어가게 되었고, 100번을 넘게 말렸지만 그래도 딸은 한 번쯤은 용서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마음이 아팠지만 멀리서 응원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신 안 봐줄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나 당신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 열렬히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이왕 이렇게 서로 선택한 거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당신은 안 그래? 나만 그런 거야? 아니잖아. 나도 앞으로 노력해 볼게. 너한테 상처 주지 않고 잘 살아보도록. 그리고 그동안 못나게 군 거 정말 미안했어. 나라이와 많은 전화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딸은 남편과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많이 얘기해 주었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다시 여느 때처럼 딸에게 잘해주는 남편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속한 만큼 서로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했고, 저 역시 사위에게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원래도 밖으로 놔두는 사위에게 딸은 핸드폰이 2개인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외도하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딸을 만나기 전보다 훨씬 전부터 만나고 있던 여자임이 확실했어요. 그 핸드폰의 문자와 모든 내용을 일단 저장해 두고, 사위와 또다시 이 문제로 인해 싸움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위는 사돈어른의 말 때문인지 딸을 놔주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욱더 큰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개했죠. 진짜 미안해. 근데 진짜 오해야. 그냥 친구라고. 그때 네가 집 나가고 나서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연락한 것뿐이야. 내가 얼마나 마음 의지할 데가 없었으면 얘한테 의지했겠어.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화 풀어. 네가 화내니까 좀 그렇다. 이게 화낼 일이지 그럼 넘어갈 일이야? 엄청 오래된 사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껴서 참 안타까울 뿐이네. 내가 빠져줘야지 그냥. 두 사람 나누는 대화 내용 다 봤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 그냥 안 잊혀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아. 외도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여자랑 외도를 하겠냐고. 아니라는데
왜 자꾸 외도했다는 건데? 사이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지만 딸은 이젠 끝내는 게 맞겠다 싶다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사이에게 또다시 끝내자는 말을 하자 사이는 역시 돌변했고 직접적으로 무력을 쓰지만 않았을 뿐 집안 물건을 부숴 놓았어요. 이 모습을 보자 딸은 조금 남아있던 감정마저 모두 사그라들었다고 했고 한참을 그렇게 물건을 던져 부수고 진정이 됐는지 그제야 딸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딸이 받아주지 않자 또다시 막말이 시작되었고 딸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은행 출근도 못하게 하며 끝끝내 본인의 사과를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넌덜머리가 나고 질력난다는 말이 이 느낌이었어요. 너 나한테 못 벗어나. 내가 미쳤냐? 너랑 이혼을 하게? 그리고 사과했잖아. 근데도 안 받아줘? 네가 뭐가 잘났다고? 또 내 자존심을 깔아문 게? 나도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거랑 결혼 안 했어. 주제를 알아야지. 나를 감히 업신여겨? 정신 차려 제발. 아버님이 왜 당신을 못 믿어 하시는지 정말 잘 알겠다. 어려서부터 싹을 본 거지. 당신의 이런 행동들. 이게 미쳤네 진짜. 어쨌든 넌 못 벗어나니까 그리 알고 그냥 현실에 수긍하면서 사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심신 안정도 되고.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딸은 사이와 이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사이는 외도가 절대 아니라고 계기를 날뛰면서 오히려 딸을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마음 같아선 당장의 딸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이대로 사이를 그냥 두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딸의 생일이 다가왔고 저는 막내딸 생일이라고 시골에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준비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너 이런 거 못 먹지? 아무리 서울 음식이 좋아도 엄마가 해준 것만 하겠어? 시장에서 재료 좋은 걸로다가만 준비한 거야. 네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니? 근데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살이 쏙 빠졌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그래. 아니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못하고 왔어? 내가 데리러 가면 되는데 이 무거운 걸 들고. 뭐하러 그래. 두 다리가 멀쩡한데. 너 피죽도 못 먹은 애 같다. 어쩜 그래.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바쁘지? 이것만 주고 간다는 게. 이거 꼭 끓여서 밥이랑 먹고 엄마한테 먹고 싶은 거 종종 말하면 가져다 줄게. 너 엄마 밥 좋아하잖니? 알겠어요, 엄마. 좀 더 이따 가시지. 올라오시자마자 가시려고요? 나랑 밥도 먹고 좀 놀다가 가.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 아유, 시골 사람 할 거 엄청 많아. 내일 일 나가려면 준비도 해야 하고 이것만 전달해 주러 온 거야. 그래도 얼굴 봤으니 됐다. 저는 딸을 보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음식만 서둘러 놓고 가려고 했고 장모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침실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사이를 보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괜히 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집에 갈 채비를 했고 얼른 딸아이를 이혼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저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애초에 딸에게 만남을 주선한 것도 저였으니 다 제 탓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급격히 마른 딸에게 이것저것 사 먹으라며 돈을 주고 온다는 게 돈은 깜빡 잊고 주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발길을 돌려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말로만 듣던 행동을 눈으로 보게 되니 심장이 벌렁거렸죠. 참나, 시골에서 있던 걸. 하여튼 수준 안 맞아서 원. 누가 먹는다고 이런 걸 가져오냐? 네 취향이냐? 여하튼 촌스럽다니까. 입 다물어. 네 입이 고급이라서 그런 인성을 가진 거니? 넌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 폭발하기 전에. 아빠 귀에 들어가면 넌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 성질 알지?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냥 남남처럼 살자. 아니, 남남처럼 왜 살아? 아예 남남이 되고 말지. 난 너랑 못 살아. 그 문자 내용에서 보듯이 그 여자랑 살아. 너랑 잘 어울리겠더구만. 이게 또 아니라니까 막말하고 있네. 됐고, 냄새나는 니네 엄마 여긴 다신 못 오게 해라. 어찌 딸네 집을 드나들어? 막내딸 집에 들렀다 돌아가는 길에 돈 좀 지어줄 겸 다시 갔더니 사이가 저런 말을 내뱉고 있더라고요. 전 그 즉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한참 전화를 한 상대를 기다리다가 같이 다시 딸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따라 들어온 한 여자를 보자 사이가 퍼렇게 질려 납작 기어 오더라고요. 그 꼴을 보아하니 이제 됐다 싶은 것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장모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죠? 아이씨, 기막혀. 어떻게 하는 사이긴 내가 부탁했지. 네 꼬락서니를 보니 내 딸이랑 좋게 이혼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딸 피 말리는 것 같아 내가 다 알아봤어. 외도가 아니라고?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이 여자한테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곧 이혼할 것처럼 했다더구나. 내가 이 아줌마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오빠, 이 여자랑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혼을 안 한다니? 그럼 난 뭐야? 난 오빠 믿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 오빠 아이까지 임신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 몰라라야? 아이, 조용히 하네? 내가 가만 기다리라고 했지? 여보, 오해야. 내가 다 말하려고 했는데 일단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줘. 그놈의 아빠.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아버님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근데 어쩌냐? 아버님도 다 아실걸? 내가 사돈어른한테 다 말씀드렸네. 아마 여기로 오고 계실 거야. 내가 미쳤지. 자네 아버지 인성 보고 자네도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이제 다 끝났으니 어디 한번 탈탈 털려봐. 인성도 뭣도 없는 인간이 돈만 가지고 될 거라고 착각했나 본데 아서.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고요? 진짜 외도 아니라고요. 왜 얘기하신 건데요? 그리고 저 여잔 끝내려고 했어요. 뭐라고? 오빠, 나랑 끝내려고 했다니? 나한텐 어제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끝내? 안 되겠네. 나도 이대로 못 물러나. 오빠가 오빠 와이프 욕한 거랑 와이프랑 곧 이혼하겠다고 한 녹취록도 나한테 다 있는 거 모르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넌 그냥 한번 데리고 논 거야. 무슨 내가 이혼을 한다고 그걸 믿었냐? 여보, 이 여자 말 다 사실 아니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렇게 말씨름을 하고 있을 무렵 사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돈이 도착을 하게 되었고
사돈어른은 일련의 사건을 모두 듣고 그날 바로 자기 아들을 먼지나게 눈물 콧물 다 빼놓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돈이 무서웠는지 사돈에게 싹싹 빌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이제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사돈어른 얼굴에선 모든 걸 내포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젠 정말 끝을 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결혼에 종지부를 찍자고 얘기를 하니 사돈어른은 그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실 딸에게 모든 가정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전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외도 장면까지 목격하였고 그 외도녀를 만나 모든 사실을 얘기해 주었지만 외도녀는 사이가 이혼을 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기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혼은 사이가 해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외도녀 또한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개했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본인도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어울리지만 그래도 절 도와주겠다고 하니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렇게 삼자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다시 한이한테 미안한 일을 했네요. 내 아들 인성을 모른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권혜 같은 여자가 옆에 있어준다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착각했소. 죄송합니다. 안사돈에게도 그리고 한이에게도 또 권혜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큰 피해를 봤소. 이제 저놈은 내 아들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아. 사돈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식 잘못 둔 죄밖에 없죠. 이혼하고 그때 우리 딸 얼굴에 손 올린 거, 그리고 지금 바람 피우고 혼외자까지 만든 거 다 가만 안 둘 거예요. 내 딸 눈에 눈물을 뺐으니 본인도 피눈물 한번 가봐야죠. 절 야속하다고 생각 마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이런 꼴을 보여서 죄송해요. 그래도 정말 이제 참을 수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아니다.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아. 내 욕심이었어. 내가 미안하지. 너한테 저런 인간 버러지를 붙이다니. 한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착잡하다. 안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들 수조차 없네요. 아들놈이 아니라 원수죠, 저게. 이제 끝이 났으니 되었어요. 저 역시 제 욕심으로 이렇게 된 걸요. 딸아이한테 제일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아니야, 엄마. 나 역시 처음에 엄마 말만 들은 거 아니고 나도 좋아서 한 결혼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셔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 물론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사이에게도 위자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두 사이에 자녀는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을 할 일은 없었고 오히려 사돈어른은 법정에서 나온 위자료 금액보다 딸에게 더욱더 큰 것을 해주었어요. 강남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를 따로 챙겨주신 거죠. 미안하다. 다 내 욕심이었어. 나중에 한이 얼굴을 어찌 볼지. 그리고 넌 뭐든 잘 될 거다. 비록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앞으로 네 행보 모든 날들을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 용서해 줄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널 내 딸이라고 생각했지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참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이 뭐가 필요하겠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다. 아버님, 감사했어요.
솔직히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때 제 곁에서 힘이 돼준 건 아버님 뿐이었어요. 그나마 저 역시 아버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추스르고 연락드릴게요.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이 났는데 딸은 시아버지한테 죄송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잘 살아내겠다며 의지를 다지더라고요. 저 역시 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돈어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이는 상간녀와 사이도 파탄이 났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가 아이까지 출산했기 때문에 다달이 양육비를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돈어른에게 바로 버려지게 되었는데 사돈어른은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까지 져버리는 아들을 보고 그게 실망을 하신 거예요. 난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넌 이 자리를 오를 자격이 없단 말이야. 나 죽으면 내 재산 없이 살지만 밝게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기부하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젠 넌 내 아들 아니야. 다신 보지 말자. 아빠, 아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렇게 내치시면 어쩌라고요. 어려서부터 너에게 기회를 참 많이도 줬지만 넌 단 한 번도 나에게 기쁨을 준 적이 없지. 그저 큰 바람도 아니었고 좋은 여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너를 보고 깨달았어. 이젠 널 놓아야 할 때라고. 나 죽어도 장례 치러줄 사람 많으니 신경 쓰지 말고 이젠 남남처럼 살자. 그리고 이제 네 돈은 네가 벌어서 써. 당장 자금줄을 막으면 제 회사는 어떡하라고요, 아버지. 회사는 좀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회사는 제발요. 나 없으면 망하는 네 회사? 그딴 게 회사라고 가지고 있어? 당장 정리하고 이제 네 몸뚱이로 맞는 일을 찾아서 해. 저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내치세요?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넌 내 생각 단 한 번도 해준 적 있냐? 이제 주기만 하는 거 나도 싫어. 이제 내 아들 아니니까 이렇게 빌지도 마라. 아빠, 제발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저 혼자 못 살아요. 아빠가 필요하다고요. 어디서 엄마를 입에 올려, 너 같은 게? 널 낳고 미역국 먹은 네 엄마가 불쌍하다. 다신 연락 말고 알아서 살아. 결국 부잣집 도련님은 그렇게 한순간에 거짓 신세로 몰락하게 되었죠. 애아빠가 살아있을 때부터 사돈어른이 독하다고 많이 들어왔던 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웠으니 그동안 딸과 이혼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딸아이는 은행 지점도 옮기고 새 출발을 하며 살고 있어요.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딸 덕분에 그래도 조금의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남자를 만나 잘 살길 바랬었는데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 역시 많이 깨닫고 반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남은 생, 딸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라도 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고 싶거든요. 이런 일을 겪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급하면 체한다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더 알아볼 걸 후회만 남는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저 역시 늦은 나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이야기예요. 제 남은 생 딸아이에게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인공와우라는 청각 수술을 받아 다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각 수술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저는 청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소리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피곤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제 귀는 먹먹한 느낌이 들었고, 바쁜 일상 때문에 한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언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었죠.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을 때 저는 청각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고, 보청기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에 당장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보청기로 생활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보청기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제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딸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는데 딸은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들리지 않게 될 거라는 의사의 진단에 대해 알려주었고, 딸도 수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었죠. 아무래도 수술 후 부작용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할 경우 청각 수술을 그때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딸은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너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딸은 지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화는 자주 했었기 때문에 크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까봐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지방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오겠다는 말을 했지만 보청기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크게 없는 만큼 딸이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대신 그날 이후 딸은 주말마다 저를 보려고 지방에서 자주 올라와 주었네요. 그렇게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을 시점에 더 이상 보청기의 도움을 받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점점 기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적응하며 살고 있어서 크게 두렵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게 있다면 몇 년 전에는 한 번 정도 되물었다면 지금은 상대방의 입을 안 보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죠. 보청기를 끼고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보청기를 귀에서 뺀다면 누군가 제 옆에서 말을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있다는 걸 딸에게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보청기에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주변에서 수술 경험을 들어보면 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도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말에 딸이 저를 보러 올라오면 수술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말에 올라온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시작했고, 제 고민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딸이 먼저 저에게 뱉은 한마디에 저는 수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선뜻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딸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는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놓게 되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렸으면 한다는 말에 결혼 비용부터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저는 수술은 차후에 금전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딸은 제가 몇 번이나 알아듣지 못하고 되묻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고 있길래 일찍 쉬면 괜찮다고 대충 상황을 둘러댄 다음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언제 저희 집에 올 건지 시간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일정을 잡은 다음 저는 딸이 그동안 만나고 있었던 남자를 보게 되었네요. 첫인상은 상당히 좋아 보였고, 제 딸을 잘 챙겨주는 모습과 매너 있는 행동들은 저를 안심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면서요? 어쩌다 갑자기 그런 병이 생기셨어요?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예은이한테 듣긴 했었는데 보청기가 이젠 크게 의미가 없으실 정도로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보청기를 빼면 아예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수술을 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면서요? 나도 청각장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러 모임에도 다니면서 수술받은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크게 후유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꽤 큰 수술이라 충분히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 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예은이만 잘 챙겨주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예비사이는 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모습과 제가 청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많은 것들을 알아봤다는 모습을 보곤 제 딸도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줄 것 같아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었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예비사위를 맞은 뒤 저는 자연스럽게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예비사위의 부모님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보청기에 문제가 생긴 건지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긴장한 탓이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들리지 않는 말들이 더 많아지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딸은 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는지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귀가 잘 안 들리냐고 가까이 다가와서 물어보자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해
많이 긴장해서 그런지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자리에 앉아만 있겠다고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과 간단한 대화를 끝낸 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보청기를 다시 껴보기도 하고 심호흡도 크게 쉬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는데 예비 사돈이 옆에 앉은 제 딸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대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청각에 문제가 생기신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식은 가능하겠어? 의사소통이 돼야 식을 진행하던 말던 하지. 그리고 청각장애도 유전 아니니? 혹시 태어날 내 손주한테 청각에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병원에서 확실하게 유전은 아니라고 했었어? 그것도 잘 모르는 거지? 어머님, 보시면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식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망쳐서야 되겠니? 그런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전혀 듣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혼자서 다니시다가 위험한 일들도 자주 발생될 수도 있겠네. 소리를 들어야 생활이 가능할 텐데 내가 알기론 청각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걸 받으면 하루빨리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너희가 계획한 결혼식까지 아직 몇 달 남았잖아? 내 생각엔 그 전에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어서 아직 저희 엄마가 확고하게 수술을 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 수술을 해야 될지 시기를 보고 있고 엄마와 최대한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음식 다 식겠어요.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궁금하신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옆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비 사돈과 제 딸이 나누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청각을 거의 잃게 되면서 사람의 입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입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입장에서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너무 미안했었죠. 의사에게 여쭤보니 청각에 문제가 생긴 시기를 봤을 때 노화로 찾아왔다고 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며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딸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창창한 나이인 딸에게 미리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상견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긴 했지만 예비 사돈분들께선 제가 가진 병으로 인해 뭔가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상견례가 끝이 나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제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자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딸이 돌아간 이후 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받은 뒤 하루라도 빨리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딸이 보호자로 제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일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에도 워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제 보호자로 수술을 받는데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성공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 날 제 딸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수술하는 걸 숨기고 있었죠. 그렇게 저와 딸은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바쁘게 처리해 나갔고, 정말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몇 주가 지나고 완전히 치유된 걸 확인한 이후부터 전문 청각사의 도움을 받아 달팽이관에 이식된 전극의 소리를 저에게 맞게 조율을 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율을 시행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에게 맞는 소리로 조율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제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바쁜 시간 쪼개가며 저를 보러 오려 했지만 일이 많이 바빠서 결혼식 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저를 신경 쓰지 않게 배려해 주었네요. 그렇게 몇 달간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보청기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약간의 두통 빼곤 크게 문제될 만한 몸의 증상은 없었어요.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될 만큼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딸의 결혼식 전에 수술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되었네요. 듣지 못해 답답했던 일상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니 너무 행복했고, 이 소식을 딸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지인과 함께 딸의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은 북적이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제 딸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수술 받은 걸 보여주려고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며 뒤따라가고 있던 그 순간, 예비 사부인이 사위를 데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며 어디론가 걸어가길래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둘이 나눈 대화가 제 귀로 들린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에 온몸이 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었네요. 그 말이 사실이야? 정말 새아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만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네. 그렇다니까요. 이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2박 3일 정도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잡혀 있으니까 그때 예은이랑 계획했던 거 실수 없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달 동안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실패할 수가 없는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 가지고 불안해하시면 어떡해요? 예은이가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생명보험금으로 한 3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한 것 같아요. 저희 둘이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 정도 돈이면 정말 큰 돈인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귀도 안 들리시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고,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패한다 해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결혼식 시작할 때 됐는데 장모님은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지? 연락받은 거 없죠? 신부 대기실에 한번 가볼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터라 너무 충격을 받아 몰래 숨어서 엿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한평생 키워온 자식이 저에게 들어져 있던 생명보험금이 탐이 나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가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 시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딸의 도움을 받아 생명보험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했을 때부터 딸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저희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고 벌어모은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왔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겹게 일으켜 세운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과 예비 사돈댁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딸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좀 전에 충격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 앞에 다가섰는데 정말 너무 이쁜 신부였고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배신에 속은 끓고 있었지만 차마 이쁘게 화장한 딸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귀가 들리지 않냐며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저에게 큰 목소리로 귀가 안 들리냐고 반복적으로 물어봤고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딸은 핸드폰에 글씨를 적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안 들리냐는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딸은 한숨을 쉬더니 가족들 외엔 전부 다 나가달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이제는 아예 귀가 들리지 않나 봐. 청력을 잃으면 균형 감각도 잃게 된다 하더구만. 그래서 비틀거리며 걸어오셨구만. 저기요, 사부인. 제 말 안 들려요?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얼굴 뵀는데 살도 많이 빠지셨고 이제는 귀도 아예 다치셨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던데 아마 결혼식 끝나고 수술 받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호자로 가야 하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가족 전부 여행 다녀와서 수술 날짜 잡으면 된다고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엄마는 제 말이면 뭐든 다 듣거든요. 수술을 해도 부작용이 생기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저 혼자 살아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의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저에게 정말 큰 기회이고 이게 저희 엄마의 삶인 거예요. 어차피 생명보험 들은 것도 저를 위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제 거 제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가난에 쩔어서 살아왔었는데 3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 사고 위험이 높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밤길의 절벽으로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증인이 되어주시니 사고사로 충분히 위장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아들이 장애를 가진 사돈을 모시는 걸 솔직히 바라지 않고 있긴 했거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나는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 엄마는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은이랑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도 결혼식은 보고 세상 떠나시는 거니 그걸로 만족하시겠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다들 웃으시고 예은이 너도 장모님께 오늘만큼은 잘 챙겨드려. 그래도 마지막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드리면 좋잖아. 그럼 곧 결혼식 시작하니 나는 먼저 나가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그럼 나중에 보자고. 어머, 이 친구가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싸돌아다니는 거야? 한참 찾았잖아.
이제 결혼식 시작한대. 빨리 가서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미리 준비해야지. 명희 딸이라서 그런지 미모를 쏙 빼닮았네. 오늘 결혼식 축하해요. 저는 명희랑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친구예요.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네. 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드레스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드레스라 상당히 비싸 보이죠? 저희 엄마 귀가 안 들리셔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껏 드시고 가세요. 저희 엄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명희야. 너 아직 말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명희가 몇 달 전에 수술했거든. 딸내미 놀래켜주겠다고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제 전부 다 들을 수 있게 됐다니까. 수술 결과도 좋아서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얘, 너 뭐하고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한 거야?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저희가 나누는 대화 소리를 전부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가 물어봤을 때 안 들리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엄마, 내 말 들려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럼 좀 전에 나눴던 대화도 전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전부 다 듣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너 몰래 다른 곳에 숨어서 나누는 대화도 전부 들었었고, 네가 내 앞에서 방금 했던 말도 전부 다 들었다고. 딸이 저를 보며 사색이 된 얼굴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예비 사돈댁과 문 앞에 있던 예비 사위는 경악을 했고, 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말을 더듬으면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전부 다 들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식장을 나가려고 하자 딸이 저를 붙잡더니 일단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얘기하자면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저는 너무 큰 배신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딸의 팔을 뿌리치며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딸이 다시 한번 제 팔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네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돈이 제 앞을 가로막았다고요. 저도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요. 아빠가 떠나면서 생긴 빚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해서 버는 푼돈 가지고 저희를 도와줄 수도 없으니 저를 위해 생명보험 들어놓은 걸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빚도 반은 거의 제가 갚아드리지 않았어요? 내 삶에 방해만 되는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엄마도 제 입장이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식한테는 뭐든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도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할 때 좀 더 여유 있고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것뿐이에요. 저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웠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결혼식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엄마.
너랑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너는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어. 뭐든지 완벽한 범죄는 없는 거라고. 나한테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은 해지할 거고 너와의 인연은 2번 다시 만들어가지 않으마. 내가 늙어 힘이 없어도 절대로 너를 찾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없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에게 가난을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다. 딸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혼식에 제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자리로 돌아가 달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저에게는 더 이상 딸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 하지 않자 식이 시작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했는지 제 몸을 강하게 돌려 세우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결혼식까지 망칠 작정이냐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자 더는 참을 수 없던 저는 차라리 이런 결혼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딸이 입고 있던 3,000짜리 드레스를 마구마구 찢어버렸습니다. 돌발 행동을 저지른 저를 보며 당황한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지인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식장을 빠져나왔네요. 그날 딸의 결혼식은 무산이 되면서 예비사위와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딸은 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살고 있는 집을 조만간 처분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딸은 문자로 저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저도 두려운 건 없고 저렇게 만든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 한편으론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딸의 인생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많은 걸 도와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삶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제 딸도 저와 인연을 끊게 되었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네요. 분노하고 있는 제 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던 2번 다시 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남은 인생 저 혼자 조용히 살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며칠 전에 문자 한 통이 오긴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문의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내일 핸드폰 번호도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없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은 불행이 아닌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3달 전에 시동생의 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직업은 치과 의사로 시댁 집안의 자랑이에요. 어디를 가던 시모는 시동생 자랑만 하고 다닙니다. 반대로 남편은 파이프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기름 냄새 난다며 항상 창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내인 저로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만큼 저 또한 살갑게 다가갈 수 없겠더라고요. 시모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어요. 제가 기분이 상했던 이유는 남편이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시동생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에만 집중시키려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뒤에서 도와주길 바라셨고 집안의 가장이면 동생이 잘 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강제로 사회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도 꿈이 있었고 대학교에 입학도 하고 싶어 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지만 시동생은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월등해서 시부모님 눈엔 남편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동생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꿈이 뭐였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변호사가 되는 걸 꿈꿔왔다고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했었지만 시부모님은 금전적인 지원을 시동생에게 쏟아부었던 터라 남편을 지원해줄 돈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등 떠밀었었죠. 가족을 위해선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남편은 지금까지 파이프 공장에서만 죽어라 일만 하다가 최근에 따로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라 눈에 띄게 많은 돈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과거에 시동생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준 걸 후회하지 않아요. 시동생 또한 항상 남편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가끔 치과 일이 끝나고 퇴근하면 저희 집에 왔었는데 술 한잔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었는지 들려줬었어요. 공부에 더 열중했던 것도 남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었다며 고마워했었고 시동생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과 시동생이 만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막내 아들 집에 보내지 않고 아직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거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생각이 없는 거냐? 도련님이 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나이죠. 이제 들어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제끼리 시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곧 결혼하는 거 몰라?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속 술 먹자고 끌어들이면 새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쪽 집안 법조인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 나왔다가 파혼이라도 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가 좋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토를 달고 있어? 그나들 좀 바꿔봐라.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보라고. 너는 한 번 말하면 내 말 좀 들어라. 네, 전화 바꿨어요.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결혼하면 앞으로 시간 내기 더 힘든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해?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12시가 넘어갔잖아. 나는 우리 세종이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부터는 이런 쓸데없는 약속 잡지 말거라. 너 때문에 그 집안에서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어머니는 맨날 세종이밖에 모르세요? 제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고 싶다는데 왜 그쪽 집안 눈치를 봐야 하는데요? 제가 창피하세요? 그런 파이프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너랑 치과 의사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집에 오고 싶어도 형이라고 말도 못하는데 너는 눈치도 없니? 요즘 한창 결혼 준비 때문에 쉴 시간도 없는데
술 먹으면 다음날 무조건 지장 있는 거 알면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네가 정말 한심하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앞으로 2번 다시 세종이 불러서 술 먹지 말거라. 개인적인 자리를 아예 만들지들 마. 막내 아들 바꿔봐라. 아, 엄마. 제가 아까도 좀 늦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엄마한테 형 집에 간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도 난리칠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형이 희생해서 얻어낸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말도 좀 하고 싶어서 형이랑 형수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엄마 아들 문제 없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형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가 형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좀 좋아요. 원래 장남은 다 그런 거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이 당연한 건데 무슨 따뜻한 말이 필요하니?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결혼 준비에나 신경 써라. 이득되는 게 뭐가 있다고. 공장 기름 냄새 나는 거기에 가서 시간을 뺏기니? 엄마는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희 형한테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가 뱉은 상처되는 말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동생은 괜히 와서 남편한테 상처 준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남편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고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 시모에게 많이 서운했는지 결국 술잔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줘도 소용없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른 남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상태로 며칠 뒤 예식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 날 기분 좋게 가야 하는데 시모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그렇게 시모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날인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이제 하객들도 많이 올 텐데 인사할 때도 그런 표정 지을 거니? 이미지 관리 잘해라. 어떤 집안인지 다들 알지? 예비 동서네가 법조인 집안인 게 무슨 상관인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지 전혀 모르세요?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전화하셔서 했던 말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좋은 감정으로 전화 통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 온갖 안 좋은 말만 전부 늘어놓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때 이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도련님이 치과 의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마디 했다고 아직까지 꿍하고 있던 거였어? 1~2살 먹은 아이들도 아니면서 그것 가지고 인상 쓰면서 예식장 분위기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쟤만 고생했니? 나도 뼈 빠지게 일해서 내 아들 의사 만들라고 지원해 줬었다. 저놈이 막내 아들보다 머리가 좋았다면 당연히 입장이 바뀌었었겠지. 자기 자신도 동생보다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도와준 건데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너희들 예식 끝나고 따로 얼굴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 하곤 아주 틀려 먹었네. 기분 좋게 집에서 나왔는데 너희들 때문에
나도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너, 나랑 따로 좀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의 막말에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시동생이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을 때 상처를 줬으면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모는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쏟아내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손목을 잡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더니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적당히 하라고 했지? 경고했으면 눈치껏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하객들 점점 몰려오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태도가 그게 뭐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으면 그만하면 되는 거잖아.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니? 나 더 이상 흥분하게 하지 마라. 저도 정말 할 말 많았거든요. 왜 그이한테만 뭐라 하시고 무시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그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만 하던 어머님 큰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이가 꿈이 뭐였는지는 알아요? 변호사가 꿈이었대요. 그런데 도련님이 좀 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어머님은 사람 꿈을 짓밟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펜을 굴려야 되는 사람이 공장에서 파이프 가공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동생을 위해 고생한 만큼 보상은 안 해줘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건데 전화통화로 온갖 상처되는 말로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남기셨으면 오늘 저희가 왔을 땐 전에 통화할 땐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한마디면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요. 오늘은 어떻게든 참고 넘어가겠지만 결혼식 끝나면 2번 다시 어머님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뭐래도 어차피 욕만 먹는데 뭐하러 이런 관계를 유지해요? 어머님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라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 없진 않아요. 어머님은 도련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이한테 상처 줬던 거 나중에 100배, 1000배로 돌아갈 거고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셔봤자 어머님 곁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련님도 어머님한텐 서운한 게 많던데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높이 치켜 올렸어요. 저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봤고 흥분을 했는지 거칠게 숨을 내쉬더니 결혼식이 끝나면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모에게 그동안 쌓였던 말하지 못한 불만들을 한 번에 쏟아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었어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라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 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목소리가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또 남편한테 한 소리 하는 것 같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남편이 아닌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오실 줄은 몰랐었어요. 그렇다고 예식장 위치를 알려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고 있던 한복은 어디에서 구입한 거냐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9만 원 주고 대여한 한복이라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온갖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기 아들의 결혼식 날 후질구레한 한복을 입고 왔다며 시댁 집안 개망신 주러 온 거냐면서 저희 엄마한테 예식장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시모의 성격이 고약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도련님 결혼 축하해 주러 힘들게 왔으면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걸 입고 있는 한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희 엄마를 밀치는 행동은 결국 제 두 눈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엄마를 밀치자마자 저도 시모의 어깨를 사정없이 밀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바라보면서 정신 나갔냐고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쳤습니다. 엄마는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과 막말에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을 보곤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셨어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시모도 저희 엄마의 한복을 갈갈이 찢어버리면서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엄마 편에 서서 시모에게 달려들었고 하객들이 몰려와 시모와 저희 모녀를 겨우 떨어뜨려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뒤이어 달려온 남편은 만신창이가 된 시모와 저희 모녀를 보곤 경악을 했어요. 남편은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시부가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쳤습니다. 예식장이 울릴 정도로 시부의 손바닥이 남편의 뺨을 강타하는 소리는 엄청났고 시부의 한마디에 남편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자 시동생과 예비동선의 가족들도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 시동생이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남편을 향해 다시 손을 올리려던 시부를 막아서며 화를 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뭐하는 짓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순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결혼식을 올려요? 이게 우리 탓이야? 저놈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당연히 잘못한 놈이 맞아야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희들 때문에 결혼 파투나게 생겼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 너희들이 알아서 보상해라. 법조인 집안과 힘들게 결혼 성사시켰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어? 이게 왜 저희 탓인데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거라고요. 저희 오늘 결혼식장에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 보자마자 막말하더니 저희 엄마한테 9만 원짜리 대여 한복 입고 왔다면서 집안 망신시켰다고 난리를 쳤다고요. 도련님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먼 길을 오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썩어빠진 집구석.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어차피 저는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왕래하며 지낼 필요도 없겠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 평생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이 들어 병 들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동생아, 오늘 결혼식 망친 거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밖으로 나가자며 그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그 순간 예비 동서가 저희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도 동서의 얼굴을 보더니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며 난감한 표정으로 예비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예비 동서와의 관계를
가족 전체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시동생 결혼식을 온 게 아닌 예비 동서의 초대를 받아 결혼식에 온 거였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며 말을 더듬거리면서 식은땀까지 흘렸어요. 예비 동서는 한숨을 쉬면서 입을 열었고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와 예비 동서의 사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께서 5년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 의뢰인으로 찾아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려고 오셨는데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 쉽게 해결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잠 한숨 못 자면서 힘들어 하셨던 게 해결이 되니 많이 고마우셨는지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일이 바빠 집에 3달 동안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도시락을 보니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다른 직원들은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저와 어머니만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어 저에게 달려들길래 영문도 모른 채 위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남자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의뢰인이 잘못한 거라 결국 패소를 했는데 제가 변호를 못해 법정에서 지게 된 거라며 분노를 품고 있었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었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몸이 벽돌처럼 굳어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께서 제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뒤에서 그 의뢰인을 덮쳤고 몸싸움이 벌어졌었죠. 저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남자 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쳐낸 뒤 사무실 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때마침 직원분들이 오셔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제 옆에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가끔 만나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의 어머니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변호사였던 예비 동서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자 시부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받지를 못해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결해 줬다며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이 예비 동서였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엄마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온 거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시모는 그제야 저희 엄마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직감했는지 엄마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좀 전에 했던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미 엄마나 저나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엄마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던 터라 쉽게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일부터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제가 치과 의사면 뭐해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해서 결국 이 결혼 파혼되게 생겼잖아요. 엄마는
그 성격이 문제예요. 무작정 성격대로 들이받으려 해서 될 것도 안 된다고요.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니? 안 쓰더니 예식장에 왔을 때 당연히 우리 쪽인 줄 알았지. 예비 며느리 쪽인 줄 알았겠냐고. 너희들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던 문제였고 용서도 받을 수 있다. 사돈,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말고 일단 저희 조용히 해결합시다. 제 막내 아들 결혼은 해야죠. 지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결혼식을 하겠다고요? 저는 딸 같은 정 변호사가 솔직히 이런 집안과 엮이는 거 반대네요. 능력 좋고 마음씨도 고운 정변이 고생길 훤한데 이 결혼 성사되길 바라는 게 정상이겠어요? 제 한복 갈갈이 찢은 것도 충격인데 제 딸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번에도 제가 의뢰를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예식장에 CCTV에도 전부 찍혀 있을 테니 저 사람을 상대로 법정 소송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에 대해 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저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되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세종씨 집안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니 소송 준비해도 할 말 없지?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와 예비 형님이었던 가족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소송 준비할 테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누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고 법적으로 풀어가야 해결이 될 것 같아. 우리 관계도 오늘로써 끝이야. 시동생은 예비동서의 말에 고개를 떨궜고 다급해진 시부모는 법조인 집안 식구들에게 변명을 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수습은 불가능했어요. 하객들도 시부모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욕을 퍼부었고 하나둘 예식장을 떠나가게 되었네요. 시부모는 그제야 저와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했지만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저희는 예비동서였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부모는 법정에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 뒤로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었고 시부모의 곁에는 시동생도 떠나고 저희 부부도 연락을 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용서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시부모는 자기 자식들의 얼굴을 평생 볼 수 없다는 게 불안했는지 시동생의 치과에도 찾아오고 남편의 공장에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자식들이 떠나버리면 결국 본인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인 거죠. 이미 두 형제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현재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들 잘못으로 떠나보냈으니 남은 인생 늙고 병들어 외롭게 보내셔야지 어쩌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낼 수 있어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